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김중근 소장입니다. 저는 나이는 30대고요. 27회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은 대략 8년 정도 되고 부동산 경매는 한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부동산 경매를 취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매를 이후로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또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따고 취득과 동시에 중개업과 부동산 경매업 하다 또 추가로 분양 대행을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분양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분양 대행업은 사실은 보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지금 현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활동 중인 김중근 소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0대 막 느끼면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하나의 영업직이거든요. 원래 저도 직장 생활 2년 정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저희 외삼촌 부동산 경매를 처음에 입문을 해서 어떻게 이제 중개사를 취득을 했는데 당연하게 솔직히 중개사가 쉬운 자격증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 동네 보면 어르신들도 따니까 저도 못하겠나 사실 취득을 했는데 실제로 취득도 그만큼 공부량도 단기간에 저도 땄긴 했지만 그만큼 공부량이나 주말 내내 친구도 못 만난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한 상태인데 취득과 동시에 실무를 또 하니까 이게 중개사 30대로 하면서 혈기왕성하고 막 뛰어다니기는 하지만 그만큼 계약하는 게 힘들고 치열하구나. 부동산이 젊은 부동산도 많고 공인중개사분 부동산분 되게 다양한데 그 안에서 살아나기가 참 힘든 시장 구조이구나. 그리고 많이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시선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좀 좋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요. 전에 비해서 사실은 계약도 손님이 그냥 시세만 물어보거나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통 부동산을 중개업을 심의를 하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예전처럼 뭐 직방, 다방, 네이버 광고, 뭐 피터팬 다양한 뭐 유료 광고를 많이 하죠. 뭐 신문지 광고든 뭐든 이렇게 다 하는데 실제로 연락이 오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실제로 보기만 하고 그냥 물건만 보고 그냥 시세 파악만 하고 계약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고객님들은 뭐 이런저런 핑계 삼아 다음에 한번 더 보러 오거나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계속 매달 중개업소를 매달 월세를 내고 광고비를 내고 밥값을 내고 어떻게 보면 차 운전을 하면 기름값을 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약이 안 나오면 그렇게 버티기 힘든 시장 구조거든요. 근데 그런 뿐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부동산 모임이든 가다 보면 다들 되게 힘들어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하신 분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쓰거든요. 지금 쓰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요즘 뭐 부동산 이제 건축하신 분들이 뭐 안산이든 뭐 요즘 전세 사기 강서구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건축주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통 이제 분양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게 자금이 탄탄하게 있으면 분양이 안 돼도 천천히 매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금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력이 딸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자살하신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건축주분이. 그래서 이게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장이가 맞구나. 그리고 제가 또 동일하게 하면 저 같은 이제 동일한 공인중개사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직원들이 많았던 이제 부동산들도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규제도 많이 계속 부동산에 대한 규제나 여러 가지 중개업소 계약서에 대한 강화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많이 체감합니다. 저는 이게 성향이 사실은 약간 밖에 활동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습관이 되게 단순한 걸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뭔가 1년 정도 익숙해지면 B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 처음에는 1년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그 사내에서 내가 뭔가 그 안에서도 내가 저 자리의 팀장도 되고 싶고 저는 되게 막 좀 항상 희망적인 거나 목표 의식이 있어서
내 팀원도 되고 나중에 임원도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버티면서 돈도 받고 공부도 하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뭐 하다 보니까 엑셀도 배우고 보고서도 쓰고 와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제 월급도 받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니까 부동산으로 이제 전문을 하고 이제 중개업 하다 보니까 경매도 하고 경매도 하니까 중개업도 되고 거기서 또 하다 보니까 분양 대행 쪽도 관심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참 이 부동산이 끝도 없지만 참 매력 있는 시장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는 전자공학과 졸업하고 반도체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입사를 했죠. 근데 이제 입사하고 나서 현실적인 부분이 이게 저희도 사실은 잘 사는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나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1년 휴학하고 26살에 250에서 270? 좀 야근 많이 하면 300까지도 벌어봤거든요. 그때 저는 뭐 대기업은 안 돼서 사실 중견기업으로 갔긴 했는데 그게 이제 희망이 없다 보니까 매서 주말에 뭐 부동산 경비나 뭐 요즘 은행 이자에 대한 뭐 주식 공부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 입문한 계기는 저희 어머니의 삼촌, 그 외삼촌이 저를 이제 부동산 경매를 이제 알려주셨죠. 현장도 가고 법원에 실제로 가서 이제 입찰표라고 쓰는 방법이나 임장할 방법이나 뭐 그런 부분을 끌고 다니면서 알려주시고 그거의 입문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운이 좋게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첫 이게 부동산 주택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나서 이쪽으로 다시 이제 중개사로 또 새로운 꿈을 계속 꾸기 위해서 더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 중개사를 땄는데 중개사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직장 월급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실무가 끝도 없고 내가 계약서를 내도장을 찍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법을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법 공부도 솔직히 이게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매물 확보하는 방법, 뭐 광고 올리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광고 잘못 올리면 과태료 나가니까 그거의 방법, 그런 게 끝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서 버틸 사람은 버티고 거기에서 계약을 못하면 그런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전문적으로 이게 멋지고 사무실에 일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저희가 손님을 태우고 계약을 하고 하자가 있으면 해결하고 잔금 때까지 신경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아닐 때는 너무 비싸다. 그냥 종이 한 장 쓰는 거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 말고 여기에서 뭐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중개업 자체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냥 쉽게 계약서 쓰는데 그만큼 힘들거든요. 매물 작업도 해야 되고 주인분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세입자분 만기도 생각을 하고 물건에 대한 확보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손님 그 매수인, 매도인, 뭐 임대인, 임차인 중간에서 말실수 한번 하면 기분 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하다 보기 때문에 감정 소비도 힘들고 에너지 소비도 힘들어요. 그 한 계약을 쓰려고 하면 뭐 많게는 수십 건도 하지만 그만큼 계속 그 중간에서 힘들게 아둥바둥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개사분이 아닌 분들은 욕할 수 있어요.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이제 중개사가 되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안전하게 그냥 하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이제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상사가 뭔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뭐 하고 퇴근하면 편하게 쉬어요. 사실은 신경 안 쓰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계약을 잘해야 되고 손님을 만나거나 계약이 안 나면 잠잘 때 계속 일 생각하고 내가 뭔 실수를 했지? 손님한테 어떻게 계약을 더 유도를 해야 될까? 다른 매물을 보여줄까? 소위 말해서 뭐 어떤 매물을 또 계약을 나올 수 있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요. 자유로운 대신에 정신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직장인분들은 토요일을 퇴근하면 뭐 불금 보내고 토요일을 하는데 저희는 주말에 토요일도 일을 하고 평일에 업무 하루 정도 쉰다고 해도 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부동산 밑에서 이제 일을 배우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직원분이 있을 때는 내가 월세를 안 내고 뭐 이제 신경 안 그냥 계약하면 뭐 비율제니까 신경 안 쓰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번 조금 자그맣게 시작해도 매달 나가는 직장 생활 하다가 매일 받는 돈인데 매달 월세 나가고 광고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상보다 몇백씩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매출을 쳐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유롭긴 하지만 신경 쓰기도 하고 예민합니다. 사실은 제 도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이제 그때부터는 금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 돈 돼요. 제가 이거 여기에서 말해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 책들은 뭐 3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50억 벌었다.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 누군가 본인 돈으로 3천만 원 또 50억 벌었다. 말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도 있고. 세금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 뭐 예전에는 뭐 40% 내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빌려주거나 누군가 투자를 하거나 자기가 사업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번 거라면 그런 방법은 없고요. 돈이 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매가 우리가 1년에 한두 건만 해도 연봉 이상은 벌어요. 그리고 사고 팔고 세금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하나의 법률 게임이에요. 그냥 우리가 특수 물건 말고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서 바로 세금만 계산하면 팔아서 내가 뭐 부가적인 직장 생활 하긴 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 파악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물건에 대한 파악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대로 재건축이라는 게 상품이 또 틀리거든요. 아파트 상품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지분 경매도 있고 법정 지상권도 있고 그런 특수한 물건을 가면 소송에 대한 뭐 법률 기간이나 뭐 기간도 걸려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소송 기간 걸려도 그만큼 버는 분은 벌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금매로 싸게 사서 그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나 오를 거를 사면 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3, 4천은 싸게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랐어. 우리 예전 호황기처럼 이렇게 올랐어요. 싸게 샀는데 올랐어. 매각하면 돈이 된단 말이에요, 버티면. 근데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누구나 심리적으로 누구가 이렇게 집값 오른다고 해서 영끌처럼 막 사버리면 시장 상황도 모르고 하면 분명 영끌처럼 이번에 1년, 13년 8개월 만에 임의 경매가 쏟아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돈이 되는 물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은 계속 저도 그 과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하고 시장 상황 때 왜 이렇게 낙찰이 되고 얼마에 쓰고 그 아파트랑 전에 아파트랑 비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눈을 본 거나 제 눈의 경험으로 현장으로 가다 보니까 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돈이 되고 여러분 못되면 진짜 경매로 자살하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2014년도인가 거기에 인천에 그 4인 가족이 생활고 때문에 경매 투자를 해서 인천 빌라만 여러 채를 산 거예요. 대출 받고 또 사고 대출 받고 사고. 근데 추후에 이자를 못 감당해서 그 4인 가족이 다 자살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잘 되신 분도 있고 못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거 사지 말고 좋은 거 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경매로 나온 그 상가가 누군가 취득하고 나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가 안 돼서. 그런 점만 조금 여러분 알아주시고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 한번 배워 놓으시면 분명 여러분 노후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나름 재미있는 부동산 경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하면서 살아남았고요. 전 위험한 뭐 공동투자나 그런 거 권하지는 않고 그냥 내 돈 갖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남아야 되는데 금매보다 싸게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보통 그 취득을 하면 취득세도 있고요, 여러분. 명도에 대한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명도비를 안 들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있어요. 뭐 비어 있다거나 웬만하면 그 점유자랑 잘 협의해서 그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퉁을 치거나
그다음 미납 관리비에 대한 게 많이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는 만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는지는 한번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고, 물건마다 틀려요. 지역마다 틀리고, 부동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틀리고 물건마다 틀리고 해서,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있죠.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뭐 또 뭐 직거래도 할 수 있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지만, 뭐 직거래도 중개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최대한 아낄 수도 있고, 인테리어 하신 분들 사실은 제가 최근에 한 분이 전에 있던 여자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인테리어 하는, 남편분하고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저한테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하나 말씀드리면, 그분도 싸게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매각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배우러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7천만 원을 번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잣돈이 그때 이게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저도 그때 알뜰살뜰 모아서 제가 그때 4천에서 5천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평택에 뭐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그때 제가 19명 응찰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데이터를 계속 쌓였어요. 아파트 낙찰률이나 얼마에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다가, 그게 이 정도면 내 근접하게 이익을 볼 수 있겠다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낙찰을 하는 경험을 해야겠다. 내가 덜 먹더라도 수익을 덜 먹더라도 경험을 해야지 다음에는 그 경험이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사고 나서 1세대 1주택 그 세제 효과가 있어서 7천만 원에 대한 차익을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때 번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안전한 거를 해서 이충동에 있는 아파트를 그때 매입을 하고, 그때 2년 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그 차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차이는 그때 10만 원 차이로 낙찰 받아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잘 썼다고 그렇게 칭찬해줬거든요. 사실은 그때 제가 내가 2천 정도 차익을 하고 경험을 하자 해서 2천 정도 했고요. 그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뭐 제가 취득세 나가는 거, 그 다음 이제 미납관리비 그때 6, 700에 밀렸어요. 근데 그걸 해결 방법은 알았어요. 뭐 소멸시효, 미납관리비 정용 부분, 공용 부분, 뭐 그런 소멸시효에 대해서 6, 700은 일단은 처음이라서 내가 낸다는 생각으로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차감하고, 명도 비용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인테리어 비용 그 전부터 이제 도배장판, 뭐 페인트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혹시나 모르면 이제 강제 집행까지. 이 처음에 강제 집행을 하진 않았지만 명도했지만, 그 강제 집행 그래도 한 2, 300에 들 거라고 차감하고 나서 그 비용하고 내 차익 남기고 해서 한번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3,800원 번 거는요, 우리 부동산 호황기 때 2021년, 2022년 문재인 정부 하고 나서 제가 매매법인이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세금을 1년 단타로 판다고 하면 40%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세금을 줄까라는 생각에 제가 1인 법인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자금 소액 갖다 법인 돈으로 대출, 신생법인 해서 대출 일으켜서 주택을 매입을 했죠. 근데 그게 호황기 때 정확하게 제가 싸게 살면서 지방 아파트도 이게 확 몇 개월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방도 그때 우리 2020년, 21년에 부동산 붐이었잖아요. 당연하게 지방 아파트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당연히 서울이나 경기권보다는 사실 뭐 대장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오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갖다 법인 갖다 경험 삼아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싸게 살면서 그 순간적으로 오르니까, 그 시장 상황이 오르니까 그렇게 번 거고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방 아파트도 된다는 것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 경험으로. 일단은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 악질이라고 좀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명도에 대해서 점유자랑 이렇게 잘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점유자한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언제쯤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핑계 삼아 내가 다음 달에 꼭 나가겠다, 그에 대해 뭐 비용도 뭐 얼마 주면 나가겠다, 알겠다, 그런 협상을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자꾸 돈을 더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내가 그냥 실제로 현장 가서 이분 집에 들어가서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짐이 없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 저희 어머니를 제가 하나 사드렸는데 그 아파트를 제가 이제 명도할 때 지금 제가 직접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점유자랑 남자 사장님하고 같이 저녁에 퇴근하고 기다리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서 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현장 들어가 보면서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침대, TV, 나머지 짐이 없는 거예요. 가족사진이고. 그래서 다 나가고 나서 그냥 잠만 자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깔끔한데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회사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왜 현장을 가보라냐면 거기서 다 단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명도할 때 그분하고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족 사진인데 없고 혼자 사는 것 같다. 이제 침대랑 TV만 있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잘 명도만 하면 그러면서 집행 비용 강제 집행을 혹시나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강제 집행에 대한 비용도 솔직히 예산을 해서 저 침대랑 그거 보니까 집행 비용 별로 안 들겠다라는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합의 조금만 하고 이렇게 잘 좋게 명도 확인서를 찍고 그냥 잘 내보내야겠다. 같이 부동산 인도를 받아야겠다 했는데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의 바르게 언제까지 나가주겠다 했는데 자꾸 문자나 뭐 말할 때마다 회사 기숙사가 언제 설립하니까 이때 나가겠다 좀만 기다려라. 1차 조금 이게 더 지연된다. 2차 3차 이게 계속 말을 어기는 거예요. 나가주신다는 그 날짜 기간에 계속 그다 보니까 다행히도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집행까지 갔어요. 그래서 최후에는 집행을 실제로 제 유튜브에서 뭐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사집센터에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맡기고 해서 되찾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계속 어기고 속이고 제가 최대한 저도 대출받고 집을 사는 건데 관리비도 제가 내고 이자도 낸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게 자꾸 소위 말하면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계속 그래서 참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집행을 잘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집행이 그분이 계속 협상을 하고 뭔가 계속 그 짐을 안 빼주는 상황이라서 그 집행 날짜 계고가 붙고 나서 집행 날짜까지도 계속 그 소통을 안 하세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막상 실제로 침대 하나 있고 TV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남의 집에서 내가 경매를 낙찰 받고 잔금 치렀다고 해도 그 안에 짐을 제가 함부로 하면 형사처벌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집행을 침대랑 그냥 간단한 거 TV랑 뭐 생활용품 그렇게만 집행을 한 거고요. 뭐 침대 이렇게 가구 몇 개만 했지 그렇게 큰 집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연락 와서 이제 짐 찾으러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짐을 집행을 한 거 아시더라고요. 문자로 와서요. 짐을 어떻게 찾아가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집행하면서 이제 집행관님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삿짐 센터랑 전화번호 주고 나중에 찾아갈 때 월 이자 얼마 이렇게 내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번호를. 그래서 제가 전달만 하고 찾아가서 추후에 해결을 했더라고요. 인테리어는 되게 많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요.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중개업을 할 때도 사무실 임대든 뭐 우리가 집 같은 경우에도 매매든 전세를 할 때 당연하게 새로운 분이 들어올 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해놔야지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깨끗해야지 계약을 하거나 매도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버리면 여러분 추후에 그 금액에서 깎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만큼 리모델링을 하면 그만큼 차익을 나중에 호황기 때는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약 그렇게 제대로 인테리어를 안 해둔 상태면 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랬죠. 처음에 돈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서 그냥 매도를 내놓으려고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 아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그 주택이라고 있으면 리모델링하고 2억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저 말고 부동산 지역에 매물 내는 부동산들이 그거를 보고 인테리어 좀 하세요. 임대를 하든 인테리어 해야지 집이 나갑니다. 뭐 이래서 손을 봐야 됩니다. 매매를 한다고 해도 금액을 깎으려고 해요. 그냥 아싸리 그냥 좋게 해놓고 매도를 하시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잘 팔리고 그만큼 시간 절약이나 적정선에서 파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겁이 나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공부만 하고 행동만 하시면 돼요. 실천을. 근데 어느 정도 배짱이랑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항상 제 수강생들이 요즘에는 이제 소수 인원으로 하는데 저는 교육을 책상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첫 강의부터 물건부터 보고 물건에 대한 뭐 주택에 대한 이야기나 빌라가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고 안 좋고 그리고 뭐 상가는 상권 권리에 대한 이제 권리금 된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무조건 현장에 나갑니다. 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경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현장 점유자가 있는 데에서도 확인하고 우편물도 확인하고 그 다음 실제로 말씀드리면 또 이제 경매 법원에 가서 입찰 쓰는 거나 봉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경험상 혼자 하면 못해요. 여러분 공부만 하다가 어떤 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수강료를 어디에서 부동산 경매를 배우려고 1000만 원만 이렇게 했는데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무조건. 저도 처음에 경매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6, 27 겨울에 그만큼 조사하고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저도 제가 어떻게 수익을 더 벌더라도 경험을 하자. 안전한 걸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공부가 또 계속 하더라고요. 경험을 해야지 몸에 남는 거라서 여러분 좀 용기 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침체기잖아요. 그러면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지금 많이 떨어진 데도 있어요. 1회 유찰되는 것도 있고 2회 유찰되는 거 있어요. 주택시장.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 토지나 건물을 시세 파악을 못하면 여러분들 잘못 돈이 묶여요. 근데 기본적인 것부터 주택부터 먼저 투자를 권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실무로 중개사다 보니까 상가 임대나 어디 지역의 건물 보다 보면 1년 동안 건물 자체가 1, 2년 동안 비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 지역을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 주택부터 먼저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할 때 뭐 연끌 많이라고 하면 집을 사서 역세권에 사놓고 월세라도 넣을 수 있고 사람이 사는 거니까 의식주니까 월세라 두고 전세라 두면 언젠간 부동산 서울 쪽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상향하지만 부동산은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물건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건이요? 요즘 돈 되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물건은 쏟아지고 부동산 경기 쏟아지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중개시장은 되게 안 좋아요. 폐업하신 분 많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을수록 부동산 경매 시장이거든요. IMF 때 돈 버신 분도 있고 뭐 예전에 리먼 사태도 부동산 경매가 쏟아니까 버시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폐업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량이 쏟아지고 하니까 눈여겨본 거는 솔직히 말하면 자금에 따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할 건지 실거주를 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 건물을 살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있긴 한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점점 뭐 돈이 많다고 하면 돈 되는 거 뭐 상가 다 되고 싶죠. 뭐 눈여겨본 건 있고 하여튼 돈 있으면 다 사고 싶어요. 돈 되는 거 사고 팔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몇백도 있어요. 뭐 땅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지분 경매로 몇백으로 투자해서 지분으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해서 지분 경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전에 뭐 1000만 원짜리 갭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시장 상황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 있고 나중에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뭐 정답은 없지만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시장 상황도 있고 매도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물건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차량 경매도 할 수 있고 되게 부동산 경매에 여러분 선박도 나옵니다. 선박도 나오고 부동산 다양한 토지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소액 갖다도 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한번 보시고 한번 그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경우에는 보통 경매 입찰표라고 하죠. 그 숫자를 뭐 공하나 잘못 쓰면 보증금이 날아가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처음에 있겠죠. 입찰 보증서를. 저도 처음에 부동산 경매 배울 때요. 저희 외삼촌이 그때 남부법원이었죠. 남부법원에서 그때 입찰표를 쓸 때 제가 숫자 잘못 쓴 것도 아닌데 일부러 화를 많이 내셨어요. 경각심을 주려고. 그러면서 저희 삼촌이 약간 좀 무섭거든요. 헌병대 출신이고 그때 185인데 지금 당연히 이제 좀 오래되셔서 나이가 이제 60대이긴 한데 그때 조금 성향도 되게 무서웠고 그때 많이 이제 긴장되는 상태에서 삼촌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때 많이 그런 입찰표 하나 잘못 쓰면 너 보증금 1,000만 원이 2,000만 원 다 날라간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지금은 뭐 항상 하면 숫자를 뒤로 대면서 돈을 입찰 금액을 잘 쓰고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돈이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어떻게 외삼촌 덕분에 부동산을 안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뛰어놀고 이제 애들하고 놀고 좋아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 뭐 솔직히 말하면 미래에 대한 생각, 내 집에 대한 생각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번 거에 대해서 부모님 노후에 대한 월세 세팅도 하고 저희 동생이 내년 4월에 장가 가는데 그래도 최소 1억 이상은 저도 어머니랑 보태서 지분해 주려고 했고요. 저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뭔가 월세가 들어오나 뭐 집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운이 좋았던 게 경기가 좋았을 때 중개도 했고 사실은 부동산 투자도 해서 오름세도 있어서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왔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